자, 이번 시간에는 코딩보다는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좋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조금 더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프로젝트를 멀티 모듈로 구성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멀티 모듈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저도 좀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 프로젝트들의 좀 문제점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멀티 모듈 구성안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프로젝트들은 이제 모듈을 나눌 때 이 가장 큰 목표는 이거죠. 네, 중복 제거, 코드 재활용이라는 명목 하에 패키지도 나누고, 이제 커먼 UTL이라는 자바 파일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들이나 메이븐 같은 거를 이용할 때는 이제 멀티 모듈로 커먼 모듈이라는 걸 만들어서 재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모놀리식이라는 거죠. 기존의 작업들이. 요즘은 이제 MSA가 되긴 했지만, 모놀리식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멀티 모듈로 구성하더라도 재사용성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이제 거대해질수록 모듈 간 복잡도가 너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빌드 시간이 또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는 원인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빌드를 할 때 그냥 재사용만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재사용은 개발자만 고려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메인 전문가, 구현 설계자, 구현 개발자, 여기에만 이제 집중이 됐고, 그다음에 빌드 배포자 중심으로 이렇게 모듈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이 DDD 도메인 주도 설계 요 책을 보시면은 바운더리 컨텍스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어느 정도 좀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도메인 설계자, 개발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액터들을 기준으로 모듈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트들의 이제 모듈 구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부분, 여기에 이제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어드민 관리자 화면,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듈로 하나 묶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정산 업무를 한다. 그럼 정산 업무에 대해서 모듈을 하나 따고, 그 다음에 내가 창고 관리 업무를 한다. 그럼 창고 관리 업무에 대해서 도메인을 하나 따고, 이런 식으로 모듈을 구성을 해놓고, 빌드할 때 어떻게 빌드하냐면은 얘하고 얘를 묶어서 빌드하고, 얘하고 얘를 묶어서 빌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하는 프로젝트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MSA가 요즘 이제 유행하니까, MSA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는 이 업무 단위별로 프로젝트 자체를 이렇게 나눈 거죠. 이제 프로젝트 자체로 나누다 보니까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전체가 빌드가 돼야 되겠죠. 전체가 빌드가 돼야 되고, 모듈을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도메인 쉐어드, API 배치, 도메인 커먼,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놓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도메인이 요 업무에 대해서 그냥 쭉 다 모아둔 거고, 이 하나로 다 모아두고, 그리고 나서 커먼 모듈 하나 두고, 이 정도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였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나눈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API와 배치 모듈을 별도로 분리하는, 그런 식으로 최고 한 4개 정도, 이렇게 한 4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쉐어드가 여기 있는데, 쉐어드나 여기에서의 커먼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모듈 간에 이제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자바 클래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배포하는 모듈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지면,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이거는 뭐 장난 아니게 커지는 거고요.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뭐 계속 모듈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영역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점점 얘는 공통 부분 이렇게 점점 여기 커지고, 여기 영역은 이제 점점 모듈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쉐어드, 커먼 이쪽이 좀 문제가 되죠. 이렇게 프로젝트로 분리를 해서 했을 때. 왜냐면은 이제 공통의 파트에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형 SI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형태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기민하게 움직이려면 이런 형태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얘랑 얘 이렇게 묶어서 거의 대부분이 저는 이런 식으로 SI 프로젝트를 주로 저는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고요. 주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복 제거, 재사용을 목표로 모듈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뭐 이런 형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형태가 기존의 형태라면 이 형태가 오히려 낫다. 대신에 이제 기소스로 얘를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컨플릭트 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은 요건데 여기에 대한 소스까지 컨플릭트가 났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프로젝트를 나눴을 때는 이 나눈 형태대로 깃, 리파지토리 뭐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데, 공통 쪽에서 이제 쉐어드나 이제 커먼 쪽에 뭔가 소스를 이제 부어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DDD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DDD만큼 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그런 책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100% 거기에 그 책의 내용을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멀티 모듈 구성에 있어서 그 DDD 책에 보면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 저자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제시를 했을 때 뭔가 빌드 툴, 그래들이나 메이븐에서 프로젝트를 모듈로 구성할 때에도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않았지만 그 책을 읽고 그 활용하는 개발자들이, 설계자들이, 그 다음에 매니저들이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참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이용을 하면은 이 사용자부터 인프라까지 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단계는 이제 응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프링 부트 같은 거 쓰면 MVC 패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뭐 컨트롤러,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도메인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구조화하기도 좀 어느 정도 좀 맞고, 100%는 아니지만, 하지만은 저는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설계 단계에서는 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참 좋아요. 보기 좋은데 구현 단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보기로는 이 다양성과 메시지 전달에서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좋고 전달하는. 하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점, 구현할 때는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참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레이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역이 일단은 비즈니스랑 그 다음에 구현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인프라의 데이터베이스랑 가장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 도메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자가 도메인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개발자는 이 도메인을 가져다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메인을 이렇게 보고 이 도메인만 보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요게 부분입니다. 계층의 가장 아랫부분인 인프라 계층. 요게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도메인하고 인프라 스트럭처,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놨는데 이 둘의 경계가 참 모호하게 구현이 되는 그런 한계를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이제 바로 이제 모듈 구성이라든지 혹은 전체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구성 요소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이제 클린 아키텍처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에서도 스프링 부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뭐 여타 한 두세 개 정도의 강의에서 영상에서 제가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헥사고널 아키텍처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 저는 설계자 입장이라면은 굳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자 입장이라면 레이어드 아키텍처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구현 단계에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 일명 이제 포토 어댑터 패턴이라고 불리는 이런 패턴을 이용하는 아키텍처인데요. 개발자는 헥사고널 아키텍처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레이아웃 아키텍처로 했던 거를 헥사고널 아키텍처로 변화하는 그 능력을 조금 개발자가 이제는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헥사고널 아키텍처의 가장 특징이 바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현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메인과 인프라,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도메인과 데이터베이스겠죠. 예,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있어요. 예, 그 사이에 포트를 통해서 어댑터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DB로 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죠. 이 부분 어댑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영역과 도메인 영역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현할 때는 실제로 도움이 되죠. 설계할 때는 이런 거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만 파악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예전 영상에서 한번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작성해야 될 코드량이 좀 상당히 증가를 한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파라미터로 주고받는 오브젝트 객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이제 객체, 그 객체들을 이제 매핑 해줘야 되는 그런 코드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성해야 될 매퍼가 상당하다. 네, 쉽지 않다. 처음에는 이제 코드 생성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실제로 경험했고 여타 이제 요런 유사, 확실한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아니지만 요런 유사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매퍼 작성하느라고 뭐 상당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MSA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고 모듈이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빠른 이제 표준이 좀 생기고 하다 보면은 저는 결국에는 요즘 유행하는 이제 노코딩 있잖아요. 노코딩이라는 부분이 실제 이제 백단 소스 레벨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구현이 돼 있으면 노코드 기반으로 이렇게 그림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하는 그런 툴들이 훨씬 더 이제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노코딩을 이용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기존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기반으로 소스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코딩을 뭐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보여드렸던 부분이 도메인 전문가, 설계자, 구현 개발자, 빌드 배포자 중심으로 바운더리 컨셉트를 나눠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바운더리 컨텍스트가 바로 모듈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모듈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도메인 부분,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는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도메인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로 바로 도메인 전문가가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도메인 전문가와 그 다음에 설계자가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 이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 두 영역을 합쳐가지고 도메인이라는 모듈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포트가 있는데요. 이 도메인 영역과 그 다음에 인프라 영역을 연결해주는 부분에 어댑터와 포트가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포트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 두 번째는 API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인프라는 이 도메인에서 이용을 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자,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이 도메인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웹, 그렇죠? 그 다음에 UI도 도메인을 이용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인 형태이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랑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 아웃 부분, 이 부분을 인프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PI, 들어오는 부분을 API라고 저는 모듈을 한번 제안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메인, 인프라, API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산, 뭐 회계, 뭐 창고 관리, 뭐 인사 관리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모두 더 큰 그룹의 모듈들이 연결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쉐어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자바에서는 예전에 그 RMI라고 하죠. RMI나 그 다음에 이제 gRPC 같은 것들을 쓰면은, R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를 서로 각각의 서버들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gRPC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라는 것을 각각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옵션으로 쉐어드 모듈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쉐어드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여기 오타네요. 네. 어쨌든, 네. 도메인 영역이 있고, 이제 유스 케이스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메인하고 쉐어드 컨택트라고 적었는데, 이 쉐어드라는 부분은, DDD라는 책에도, 그 개념이 왜 쉐어드 컨텍스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책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도메인에서 이렇게 나가는 영역,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영역, 이렇게 구성을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에, 원래는 이제 그래들로 모듈 구성하기를 쭉 생각을 했었다가, 야, 이거 그냥 뭐 그래들로 모듈 구성하는 거 뭐 다른 데 인터넷 찾아보면 많은데 뭐 이걸 영상으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일단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짜 이 멀티 모듈을 조금 제대로 좀 구성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명확하죠. 도메인 부분은 이제 도메인 전문가, 그 다음에 도메인 부분에 이제 유스 케이스 부분은 이제 구현 설계자 있죠. 구현 설계자와 도메인 전문가가 협업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들, 구현 개발자들이 이제 관리해야 되는 인프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PI, 요 API 부분은 우리 요즘 그 뭐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나눴을 때 이 인프라 부분이 저는 도메인 그 백엔드 개발자의 영역이고, API 부분이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UI에 뭐 리액트라든지 Vue.js 이런 거를 할 줄 알면서 이 API 영역까지 개발할 수 있다 하면은 저는 그게 풀스택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스택 개발자는 인프라 영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게 풀스택 개발자라고 저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든 걸 다 안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어드 부분이 백엔드 개발자가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특징적으로 도메인 모듈을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메인은 외부 API나 인프라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자바 코드로만 작성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 코드, 전체 코드에 대한 유닛 테스트 코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도메인은 포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포트는 우리가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로 다 구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터페이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목개체를 아주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전체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 코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 룰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죠. SI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설계하다가 설계자가 막 바쁘면 보통 피해를 역할을 하는데, 구현 설계자가 그러면 구현 설계자가 설계를 하다가 개발 일정 안 나오고 막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슈퍼 개발자가 돼가지고 막 못하고 있는 사람 거 가져와가지고 개발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야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에 보면은 이 각 인프라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인프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 혹은 메일 발송이면 메일 발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 서비스를 거의 뭐 서버급이죠. 서버급 목 서비스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는 한은 테스트 코드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개발을 할 때 뭐 서비스 레이어나 뭐 리파지토리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수행해야 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한 기준을 저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 H2DB로 메모리 DB로 뭐 리파지토리를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 안 돼요. 왜? 내가 실제 리얼 서버에서는 MySQL을 쓰는데 로컬에서는 H2DB를 쓴다? 그거는 인프라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DB에 대해서 목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영역에 대해서는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메일 서버는 이제 메일을 보냈다 라는 그 목 서비스를 만드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지만은 실제로 메일이 가는지 안 가는지 것까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메일이라는 게 뭐 방화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의해서 또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 환경에 대한 목 서비스를 별도로 구축한다라는 것은 SI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인프라 모듈은 또 이제 이러한 이유로 가장 늦게 테스트 돼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수행 거의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 통합 테스트. 제가 얘기하는 단위 테스트는 이제 소스 코드 레벨의 단위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I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위 테스트는 뭔가 메뉴 하나 단위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SI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는 단위 테스트조차도 이 인프라 영역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만 빼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만 그 화면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SI에서 얘기하는 단위 테스트는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그 외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된다면은 확실히 프로젝트 끝날 때쯤이나 돼야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PI 영역입니다. API 모듈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엔트리 포인트라는 거죠. 외부에서 이 도메인을 이용하기 위한 입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가 인증과 관련된 중요한 이제 보안 코드 관련된 부분이 이제 API 영역에 들어가게 되게 되죠. 아까 전에 이제 풀스택 개발자는 이제 API하고 이제 프론트에 리액트나 뷰 같은 거를 할 줄 아는 사람,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풀스택 개발자라고 했는데,
풀스택 개발자는 이거가 이제 가장 큰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REST API에 우리가 스프링부트에서 이제 컨트롤러, 골뱅이 컨트롤러 붙는 부분,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인프라에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아니죠. 제 구성에 의하면 이제 도메인의 인포트에 정의되어 있는 유스케이스 서비스 구현체를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구현체는 여기서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쉐어드 옵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너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쉐어드 부분은 모듈 간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뭐 특정 정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업데이트 돼야 되거나 실시간으로 그 변경 정보를 주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쉐어드 부분 영역으로 옵션을 정해 놓고, 이런 쉐어드 영역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는 뭐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이 쉐어드 하는 뭐 DB를 갖다 놓고 뭐 공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카프카나 뭐 레빗MQ 같은 메시징 서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다양하고 제가 다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들 멀티모듈 구성하기로 처음 영상 제작을 생각했던 거에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 봤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혹은 제가 뭐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런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활용한 이제 모듈 구성을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